이제 20대 변호사 할 때는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왜 이혼을 부추기냐 하면서 밀치거나 막 욕하거나 막 소리 지르 이런 일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제 의뢰인이랑 저랑 그런 관계냐 이러면서 법정에서 자기 남편이랑 그런 네네. 관계냐.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한 3-4번 정도? 맨날 화장실에서 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재밌다라는 표현이 이혼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어디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거나 헤어지게 되는지 그런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저 문장에 너무 공감하고, 행복한 가정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1% 북클럽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또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이분은 15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법무법인 태성의 대표님이자 또 드라마 굿파트너 1, 2를 직접 쓴 드라마 작가이자 두 아들의 엄마이신 분입니다. 최윤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진짜 타이틀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네요. 듣다 보니까 네. 보통 몇 시까지 집필을 하세요? 웬만하면 12시 전에 자려고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또 다음날 지장이 커지는 이제 나이더라고요. 이제 40이 넘으니까 좀 늦게까지 하면은 다음날 너무 지장이 커서, 저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타고나기를 약하고 밤에 좀 뇌가 정지하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저도 좀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체력이 딸리니까 항상 뒤에가 막혀 있었어요. 9시, 딱 뭐 10시 그 이상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통해서 계속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똑같은 1시간이 주어져도 집중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얘기 잠깐 하셨는데 책에서도 보니까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건강에 대한 결핍감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디 뭐 특별히 안 좋은 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근데 뭔가 그냥 항상 지치고 잘 누워있고 체력도 약하고 체구도 되게 작고, 제가 거의 21살까지 키가 커서 지금 이 키인데 끝내 160 언저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몸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을 하면 자꾸 또 병이 나는 거예요. 이틀만 운동하면 이틀을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체력 증진의 기회가 계속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뭐 봉사활동을 가든 학급에서 뭐 청소를 하든 넌 빠져. 넌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유능감에 대한 결핍, 내가 뭔가 해내고 싶다. 이게 계속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도 키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네네. 저도 항상 앞부분에 네.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 작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극복하고 싶어서 공부든 뭐든 악착같이 해내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렇게 몸이 좀 약했고 체육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쓰셨는데 장거리 달리기에서 처음 1등을 하셨다고 네. 쓰셨잖아요. 저도 정말요? 그랬었거든요. 신기하네요. 정말 너무 신기했죠. 왜냐면 저는 달리기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순간 그런 폭발적인 가속을 내야 되는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뭐 순위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근데 그냥 어느 날 장거리 달리기는 그냥 정신력으로 하면 되니까 계속 뛰었는데 제가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작가님도 그런 경험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진짜 생생히 기억나는 게, 너무 계속 꼴찌를 하니까 윗몸 일으키기 하면 몇십 번씩 하는 애들이 거의 평균인데 저 뭐 맞아요. 5번, 3번 뭐 이러고 있고. 전 빵번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보다 더 한 사람이 있었군요. 본 적이 없긴 한데 턱걸이도 뭐 빵개 이건 기본이고.
그냥 뜀틀 남들은 그냥 다 넘는데 저 혼자 거기 앉아있고 계속 이러는 거 체력장 할 때마다. 아이고. 뭐 10개를 하면 10개를 다 못하고 이러니까 장거리 마지막에 하잖아요. 끝나고. 맞아요. 그때 너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감정이. 왜 이렇게 나는 못할까. 그래서 죽어라고 그냥 했더니 1등을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큰 성취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내가 이룬 첫 성취였을까요? 그쵸. 한 번도 그거 말고는 학점을 받아도 되게 낮은 학점 받고 내신에서도 항상 체육이 계속 걸려 있고 혼자 뚝 점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실기가 있잖아요. 체육은. 맞아요. 그랬는데 장거리는 그래도 1등을 했는데 막 친구들이 아 이럴 리가 없다. 분명히 채윤아가 한 바퀴 덜 뛴 거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했는데 네. 다행히 증인이 있었어가지고 저를 세고 있었던 증인이 있더라고요. 쟤 웬일이지? 평소보다 잘하는데 하면서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인 덕분에 가까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나도 하면 되네? 이런 네. 생각? 맞아요. 뭔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건 없긴 하구나. 타고난 게 없으면 시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근육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특히 네. 그때가 10대였으니까 그때는 네.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1등 한 애들이 맨날 1등 하고 맞아요. 반 대표로 뛰는 애들이 맨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장거리는 그래도 중간에 멘탈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지 않나요? 맞아요. 느린데 결국 완주는 다 해내고. 근데 같은 경험 하신 분 처음 뵀네요, 정말. 아 진짜요. 네. 저도 그때 경험이 인생에서 꽤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구나. 뭔가 타고난 거는 적더라도. 네. 작가님도 네. 딱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 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가 이제 출산 육아였는데, 그것도 사실 몸이 조금 너무 약하니까 회복이 남들보다 느렸어서, 그때도 그 장거리 달리기를 떠올리면서 이것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두 번째 제가 정말 타고난 것이 없는 어떤 몸에 체력이 필요한 것들을 2번 이겨내고 나서 정말 강해졌던 것 같아요. 출산 육아 저는 아직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변호사라는 꿈은 언제부터 꾸신 거예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급에 재판하는 모의법정, 뭐 어린이 법정 이런 걸 네. 했었어요. 거기서 검사, 변호사 이런 거를 해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저한테 막 그렇게 잘 맞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싸우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네. 네, 좀 이게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좀 싸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논쟁을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말이 좀 맞다고 하는 성향이에요, 오히려. 갈등을 좀 피하는. 네, 피하는 성향이어서 이거는 직업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진짜 잠깐 했었고 왜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의사 변호사 되면 좋으니까 야 어린이 법정 그거 해본 김에 너 나중에 변호사의 꿈을 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잠깐 이건 나랑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랬었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신방과를 부전공하면서 이제 기자나 PD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또 한 번 변호사를 꿈꿔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냥 그때 그 상황이 그때 다 어리잖아요. 우리가 꿈을 그쵸. 딱 정하기가 네. 되게 어린 나이여서 나한테 뭔가 잘 맞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제가 우연히 봤던 연극 이런 것들로 어떤 연극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인공인 연극을 봤어요. 무슨 운명이었는지. 제목이 제목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20년이 거의 다 돼서 23살? 이럴 때 대학로에 가서 무슨 연극을 봤는데 주인공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 거예요. 신기하다. 네, 좀 자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단어 자체가 별로 없고 좀 나쁜 직업 같은 느낌 그런 거였는데 연극에서 뭔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싶다. 되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로스쿨을 입학하시고 나서는 적성에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요,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게 딱 들어갔는데 일단 다 너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대 공부하신 분들, 법대 공부한 이렇게 좀 공부의 강도가 높은 그런 전공하신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좀 꼴찌를 했어요. 뭐 한 학기 내내 보는 모든 시험을 꼴찌를 했던 것 같고 망했구나. 그때 좀 충격이. 네, 잘못 크셨겠어요.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시간을 열심히 쌓다 보니까 상위권으로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살아남으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때 거울도 보기 싫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성격도 급하고 이러니까 빨리 좀 성과를 내고 싶은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미 몇 년씩 막 고시 공부했던 분들도 있었고 좀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따라잡는 데까지. 그때 막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싶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다 같이 120명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큰 것 같은 게 경쟁심을 안 갖고 태어난 사람도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옆에서 누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설 연휴가 있다. 그럼 누구는 집에 갔고 누구는 안 갔고 이것도 다 보이거든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냥 제일 늦게 일어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딸리니까 야, 저 사람들보다 늦게만 일어나자. 계속 매일매일 그 생각을 했고 더 오래 엉덩이 네. 붙이고 앉아있자. 오래 있고 그냥 문 닫고 제가 거기 비번이나 잠금 장치 이런 거 하고 퇴근을 한다거나 이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냥 공부 외에는 다른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진짜 설 연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금요일 저녁 8시에서 한 12시까지 4시간 정도 자유시간 하고 나머지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제가 고3 때 그 1학기 수시 합격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내신으로 대학을 갔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진짜 아나운서님처럼 막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본 그게 제가 계속 결핍이 있었어요. 나는 남들 수험생 때 정말 죽어라고 공부해본 적이 없다. 이 결핍이 있었고 그걸 로스쿨에서 채운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외롭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외롭긴 했는데 어려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싫으니까 나를 좋아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나를 빨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내가 싫을 거야 라는 우울감이 너무 커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다른 감정은 크게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딱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보니까 3년의 기간이니까. 너무 긴데요?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내가 어떤 분야로 가게 될지 정하는 걸까요? 네. 로스쿨에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몇 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건 해보면서 이제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걸 정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로스쿨에서 거의 막내였기도 하고 사회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딱 로스쿨을 가니까 너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임차인, 임대인 여기 단어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의 처음에는 단어 공부 위주로 거의 어문학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됐을 정도로 그냥 단어부터 막히니까 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보다 다 나이도 조금 있고 또 로스쿨 특징 자체가 좀 사회 경험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취지로 도입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너무 또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래도 엄마 아빠 싸울 때 중재하고 그런 건 해봤는데 진짜 어린 생각인데 그런 걸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저한테 중재를 많이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를 이렇게 세워두고 상담을 해드리는 건가요? 네, 한쪽 입장씩 듣고 아빠 얘기 듣고 엄마 얘기 듣고 아빠가 다음날 출근을 하시면 엄마한테 아빠 입장을 변호해서 말씀을 드리고 엄마 입장을 아빠한테 전화로 하면 그날 저녁에 풀리는 그런 거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성인 되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기 때요. 몇 살 때요? 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맡기시고 존중을 해주셨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 성향이 달라서 좀 다투셨는데 아빠는 지금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고 엄마는 좀 더 이제 T99.99 아빠는 F99.99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빠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감을 엄마가 안 해주니까 저한테
이제 앉혀놓고 유나야 아빠는 이러면서 그냥 이제 자기 감정을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아닌데 엄마는 왜 저렇게 이해할까? 막 이러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듣다가 저 너무 억울하고 사실 굳이 따지면 중재보다는 아빠 대리인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하네요. 아빠 편에 많이 섰으니까. 또 엄마랑은 이제 낮에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아빠보다 많으니까 또 엄마 입장을 듣게 되는 거. 엄마 뭐 걸레질 하다가 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그런 게 들리고 이러면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서 양쪽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해서 풀게 하고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은 게 보통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면은 이게 엄마 아빠 일에 끼어들려고 하면은 넌 좀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따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고 또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맞춰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이제 재밌어 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좀 본격적으로 네, 엄마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줄래? 이러면서 이제 저를 대리인처럼 두셨고 상담비도 주셨어요? 상담비는 안 주셨던 나중에는 혹시 작가님 변호사 시키려고 일부러 막 싸우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저희 아빠라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변호사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소지를 좀 보셨나 네. 보다. 아빠가 계속 했던 말이 본인은 법조인이 꿈이었는데 못했다. 이 얘기를 좀 수십 년 동안 듣기는 했었거든요. 강요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빅픽처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모의 법정에 계속 서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책에 없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도 나의 성향에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제가 딱 로스쿨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겠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뭐 기업 변호사가 된다거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꿈을 꿨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빨리 정한 거예요. 저 딴에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빨리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로스쿨 졸업하고 나와서 이혼 전문 등록을 거의 제 로스쿨 기수에서는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한 2, 3년 차 때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재산 분할 액수가 엄청 커졌잖아요. 네. 뭐 최근에 액수가 뭐 1조가 넘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십몇 년 전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아닌가요? 네, 사실 그것까지 제가 예측하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니긴 한데 그때는 그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였는데 사실 그때는 정말 이혼 사건 자체가 어떤 로펌에서든 팀도 잘 없었고 대부분 민사 형사 사건을 하고 싶어 하고 이혼 사건은 다 안 하고 싶어 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어떤 의미에서 좀 창피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될 거야 하면 사람들이 왜 굳이 성적도 좋은데 그런 걸 해. 이런 분위기였고 법정에 나가도 예를 들면 뭐 제가 원고 측에 있으면 소송을 당한 피고 측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왜 이혼을 부추기냐 하면서 되게 나쁘게 보는 직업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몰랐고 이제 막상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게 뭔가 앞으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할 거라든지 이게 좀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거나 이런 걸 예측하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M&A 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 하고 싶어하는 분들 너무 많아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시대가 달라진 거를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에는 사실 법정을 가도 누가 저한테 뭐 왜 소송을 부추기냐, 뭐 왜 이혼을 하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이혼 전문 변호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혼해 막 이렇게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일 거야 하는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도움을 주는 직업이구나로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20대 변호사 할 때는 사실 진짜
누가 와서 밀치거나 막 욕하거나 막 소리 지르 이런 일이 꽤 많았었어요. 진짜 그 굿파트너에 나오는 장면들이 실제 있었던 네. 일이군요. 네, 그게 처음에 드라마가 나왔을 때 제가 오픈 채팅방을 봤더니 에이, 말도 안 돼. 누가 변호사한테 법정에서 저렇게 폭행을 하나. 근데 사실 제가 그 10년 전에 경험을 토대로 쓰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또 없었던 일은 아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모욕 당하고 나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여성 변호사님도 지금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네, 진짜 충분히 진짜 그럴 수 별로 있을 것 없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처럼 막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울 때도 남성 변호사분과 싸울 때가 네, 많았겠네요. 훨씬 많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상대방 피고 측이 의부증이죠.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을 가진 분이셨는데 저한테 제 의뢰인이랑 저랑 그런 관계냐 이러면서 법정에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랑 그런 네네. 관계냐.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한 3-4번 정도? 그러니까 그냥 여성 변호사라는 이유로 약간 그런 편견을 갖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요새는 진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15년 차인데 제가 15년 동안 너무 많이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해요? 맨날 화장실에서 울고 화장실에서요? 네. 법원 화장실로 항상 도망을 갔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또 막 몰려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이 또 그때랑 다른 게 가족 자체가 이혼을 하면 지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좀 더 인식을 하는데 그때는 집안과 집안의 이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이제 유교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 그때 아무래도 더 많다 보니까 법정에도 친척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 근데 그런 분들이 막 5명, 10명 이렇게 오셔서 재판 끝나고 딱 나오면 우르르 저한테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위치를 딱 보고 나오면 바로 화장실로 쏙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울다가 진정 좀 하고 어떡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20대라서 또 어렸을 때라 그게 막 제 마음에 크게 새겨져 있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깎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단해진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계속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놀랍게도 진짜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제 화장실로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냥 점점 뻔뻔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냥 같이 따지고 이제 한 30 넘어서부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저도 너무 열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아니 왜 내 일을 하는데 나한테 이러시냐. 그리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점점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싸우는 직업에 굉장히 걸맞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제가 놀라웠었어요. 그쵸. 일단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맞아요. 평생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안 바뀔 텐데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뀌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의 이혼은 지금의 이혼과 또 느낌이 달라서 막 엄청난 일이 집안에 벌어지고 그때 하나같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 우리 집안의 이혼은 처음이다.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서 괴로우시겠구나 이해는 했고 그러니까 좀 더 막 따지기보다는 숨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숨으면 저 사람들은 정말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리니까 저 사람이 이혼을 부추겼구나.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그냥 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작가님은 사고를 친 적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로스쿨에서도 공부만 해오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겪으면서 막 험한 꼴을 당하고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모범생은 아니었던 그렇게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긴 했는데 네. 뭔가 되게 까불까불했었거든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일은 처음 겪으니까 변호사 되고 나서는 사실 TV에서 본 변호사들은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맞아요. 점잖고 교양 네, 있고. 좋은 데 많이 가고 네. 뭐 미슐랭 같은 거 먹고 많이 달랐죠. 제가 생각했던 변호사만 되면 이제 내 인생이 되게 우아해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 그건 완전히 짓밟히고 약간 맨날 숨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막
왜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냐 계속 그랬었어요. 다른 걸 해라.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뭔가 재밌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혼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어디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거나 또는 헤어지게 되는지 그런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들 인생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일들이 계속 네. 내 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혼 변호사는 한 2년 차, 3년 차만 돼도 웬만한 얘기를 들어서는 뭐가 놀랍지가 않아요. 정말 아무 표정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났는데 야 유나야 내 주변에 누가 이랬는데 뭐 배우자가 이랬대 이러면은 그냥 제 표정이 없으니까 너 옛날에 최윤아가 아니야. 왜 이렇게 리액션이 없어? 그러면 저는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니라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일인데 남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놀랍다 하지만은 숨겨져 있지 되게 많거든요. 외도나 폭행 이런 것들이. 그게 되게 평범한 일이라고 어느 순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내가 이 일을 되게 진지하게 다뤄야겠구나. 되게 가려져 있고 가정이라는 게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수백 수천 건의 케이스들을 접하다 보면 약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를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다양한 군상을 접하다 보니. 맞아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NF 성향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오늘 했던 사건들을 이제 복기하면서 일단 결혼이란 무엇인가, 남편이란 무엇인가, 왜 사랑이란 이렇게 쉽게 깨지나 맨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는 거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좋아했던 마음이 변했다기보다도 주변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또 다른 가족들이 개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패턴이 보이니까 이게 이제 메리지 레드를 시작하게 된 게 뭔가 나만 불행한가? 나만 결혼해서 이렇게 안 행복한가? 나만 싸우나?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뭔가 다 이렇습니다. 약간 모두가 이렇게 삽니다. 이러면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겉으로는 행복한 얘기만 하고 좀 안 좋은 얘기는 진짜 뭐 친한 친구한테 정도 하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열의 아홉은 한 번 밑바닥을 치고 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하신 게 몇 년 차셨을 때였어요? 제가 2년 차 때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많이 쌓였을 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가지고 임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달라라고 솔직히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많이 봤지만 나는 배우자를 잘 골랐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나는 싸우지 않을걸? 나는 잘할걸? 내 결혼 생활은 계속 꽃길만 걷게 될걸? 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결혼을 결심을 했던 것 같고 그 생각이 보기 좋게 산산조각 라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제가 그 기록에서 봤던 대사들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했던 행동들과 상대방한테서의 모습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 결혼을 결심하셨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연애 기간이 좀 있기도 했었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의 진도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이 정도 연애했으면 결혼을 한다. 연애도 했고 뭐 대학원 갔고 로스쿨 갔고 변호사 됐고 이제 결혼하는 거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양쪽 부모님들이 이제 좀 만난 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결혼해라.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고 고민은 오히려 하고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혼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시면서 그런 생각도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나중에 결혼을 생각을 했더라면 못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어서 네. 좀 더 꺼려지게 되지 않았을까. 네.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 한 5년 차 때쯤에는 진짜로 무슨 생각으로 내가 결혼을 했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진짜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고, 오히려 3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일찍 그냥 하길 잘했다 또 생각했었어요.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이제 동료분들 많이 계실 텐데 비혼주의자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의 구조를 자꾸 보게 되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어떤 성격을 떠나서 무조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걸 알면서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했을 때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벌어서 나만 먹여 살리면 되는데 굳이 가정을 늘려서 이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쪽으로 결심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개업은 또 언제 하신 건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개업을 4년 차에서 5년 차 넘어갈 때쯤 그때 되게 일찍 개업했어요. 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 계속 소속되어 있지 않고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도 사실 굉장한 이유가 있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몸이 너무 힘들고 일단 제가 그때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대결절이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의사 선생님 얘기도 있었고 계속 뭐 인후염 뭐 무슨 염 계속 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남들은 이 정도 가지고 목이 나가진 않을 텐데 난 또 이거 가지고 이거 1, 2년 했다고 또 일어나. 이러다가 내가 이 일을 오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 퇴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좀 쉬려고 했었어요. 쉬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뭔가 임대라고 나와 있는 방을 봤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냥 저기서 사건 많이 안 하고 진짜 단순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냥 한 달에 한두 건만 선임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벌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약간 개업을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시작하자마자 매일 울고 월세 걱정하고 결혼 때처럼 일단 질러놓고 후회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럼 어렸을 때는 나는 경영자, CEO가 될 거야 이런 꿈은 없으셨던 전혀 거예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냥 내 몸 좀 편하게 좀 덜 힘들게 작게 해서 사건 하나하나 좀 더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뭔가 거기서 깨달음도 얻고 한 달에 딱 한 2건 정도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신 분도 분명히 반은 있을 텐데 이게 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라는 게 한 달에 2건이 딱 이렇게 누가 진짜 뭐 어디서 그걸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보장돼 저는 있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너무 순진하게. 한 달에 2건은 오겠지. 그래도 길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한 명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같은 것들에 눈을 또 뜨게 됐고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알려야 되잖아요. 최유나라는 네. 변호사를. 매일매일 이제 그때부터 글을 쓴 거예요. 뭐 블로그에 글 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사람들이 연락이 왔고 물론 사건으로 연결되는 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화만 와도 되게 마음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냥 뭐가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 느낌만 받아도.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글이 주는 힘을 되게 믿게 됐고 제가 무너지거나 힘들 때마다 글을 써서 극복했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되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임이 좀 되기 시작해서부터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안 되는 달도 있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달도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무쌍한 것들이 더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직원을 한 명 뽑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직원이 9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직원 수가 많아진 거예요? 점점 커졌었어요. 그래서 1명, 5명, 10명, 20명, 50명, 90명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1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이미. 그래서 정말 순차적으로 늘어났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왜냐면 직원분들이 많아지면 또 많아지는 만큼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또 많고 이래서 직원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뭔가 업무량이 막 줄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더 책임져야 될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여서 계속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느낀 것과 비슷한 감정이지만 책임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이제 급여를 드려야 되고 아이들도 제가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케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정말 그 작고 약했던 어린 최윤아였던 아이가 이제는 진짜 내가 단단해졌구나. 진짜 많이 독해졌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사람 관리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일 자체가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고 사람과 소통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의뢰인분들과의 관계도 사실 계속 어려워요. 사실 거의 15년 차인데도 계속 똑같이 어려워요. 또 직원분들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의뢰인분들과 1년 이상을 소통하면서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힘드시거든요. 그럼 또 직원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회사든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거는 항상 욕먹는 자리이기도 해요. 뭔가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친구들을 만나든 지인들을 만나든 제 가족을 만나든 나 이래서 힘들어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누가 공감하기도 어렵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일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직원들은 대표님한테 고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고충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대표님의 고민은 어디에서 들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주로 혼자서 많이 삭히고 네. 고민하고 푸셨겠네요. 네, 근데 저는 또 애들한테 좀 고마운 거는 제가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다 어떻게 푸냐, 머리 너무 아프지 않냐, 뭐 편두통 달고 살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애들이 너무 해맑게 반겨주면서 막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좀 남자애들 둘이다 보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쟤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걔네들은. 그게 되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피지컬적으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소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의 감정은 어때? 오늘 학교에서 뭘 했어? 그럼 몰라. 이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집에 가면 머리가 심플해지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되게 나한테 힐링을 주기도 하는구나. 좀 비슷한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저도 모르게 고민을 얘기하거나 계속 대화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근데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정말 뭔가 해맑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들 낳길 잘했다 싶은 것 같아요. 출산 전에 최윤아 작가님과 출산 후에 최윤아 작가님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인간일 것 같거든요. 정말 인생 1부, 2부일 것 같은데 육아가 작가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열심히 일도 해봤고 열심히 회사도 해봤고 열심히 육아도 해봤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다른 일들은 이거에 비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힘들었고 아이 태어나서부터 한 5살까지 정도의 시간, 첫째 아이 특히 근데 처음이었으니까 그 4년에서 5년을 돌이켜보면 세상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너무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계속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이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정신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하시거나 배우자가 육아를 너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걸로 오실 때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당연히 돈 버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이제 사건 할 때도 훨씬 제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정말 힘들고 다 지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특히 아기 돌전에 조리원에서 막 제일 힘들 때 이혼 결심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거는 좀 무조건 지나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편이에요. 그래도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몇 년 보내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밖에서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영역도 좀 더 넓어지는 것 같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극기 훈련을 몇 년 거치고 나면 강인해지는 그런 느낌일까요? 맞아요. 아마 다 워킹맘들을 다 이렇게 살고 계실 건데 생각도 못했었고 지금은 근데 그랬던 이제 아이가 저한테 너무 큰 의지가 돼주고 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이신데 출산 장려 변호사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를 낳으면 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항상 행복은 뭔가 고통 끝에 찾아오는지는 참 야속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그 일 자체가 아이는 항상 너무 예뻤지만 일 자체가 너무 고되지만 지나고 나서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한들 이만큼 이상의 보상받는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아이가 주는 행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매년 매년. 그 아이를 키울 때는 사실 30분, 1시간 주어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 그러다 보니까 잠깐 짬이 나면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가 준 가장 큰 선물이 저한테 그냥 너무 넉넉할 줄만 알았던 그 시간들이 아이를 위한 시간이고 너무 아이한테는 그게 정당한 권리이니까 그걸 빼고 나면 남은 시간이 정말 적었고 사실은 뭐 커피 한 잔 카페에서 한두 시간 마시는 시간 너무 사치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두 시간이 딱 나왔을 때 행복감이 너무 커요. 정말 아기 키워보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한두 시간을 아이 36개월 전에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신다? 사실 이거보다 좋은 것은 진짜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행복감을 크게 느끼니까 지금도 제가 뭔가 대단한 진짜 일주일 파리에 가서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에서 힐링을 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게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쓴 소소한 거에 진짜 행복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일이라는 걸 내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그걸 힘들게 지켜왔나를 떠올렸을 때 되게 소중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이는 낳기 전에는 못 느꼈던 그 카페에서 멍 때리는 30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사람의 본질인 것 같아요. 뭐든 넉넉하면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요즘에 그때만큼 힘들지가 않다 보니까 간혹 막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근데 금방 돌아가요, 마음이. 그때 그 경험으로 네가 그때 얼마나 이 일을 지키고 싶었고 그때 얼마나 소중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한두 시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글 써보려고 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그때 지금을 상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들과 넉넉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니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다독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아를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작가님을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고 나서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유난히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읽은 불륜 소설이었는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네. 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건 많은 케이스를 접하신 작가님이 또 네. 공감하실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행복한 가정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저 문장에 너무 공감하고 뭔가 내 배우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제 행복한 가정인 것 같고요.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네. 의미. 뭔가 사실 생활 규칙적인 것들은 설득을 해야 하고 맞춰가야 하는 게 맞지만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본질에 대해서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끝끝내 설득하려고 하면 서로의 다름만 결국은 계속 커질 뿐이지 아니면 한 명이 그냥 어느 순간 입을 닫아서 그 사람한테 그냥 맞추고 살다가 쌓여서 터트려서 헤어짐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끝내 설득하지 않는 것,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쨌든 공동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들고 헤어지는 이유는 진짜 저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싸우는 이유가 다 너무 다양하죠? 네, 너무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한쪽은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끝끝내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수십 년을 한다고 하면 너무 지치거든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당한 오해로 넘어가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완벽한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 이게 좀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노력했는데 왜 점점 멀어지지? 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거기에 보상 심리가 점점 추가되면서 이별에 이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보면 저 사람은 이래, 나는 이런데 이상해 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결국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서 그걸 바꿔주려고 나의 모든 걸 쏟는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인도 힘들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을 네. 해야겠네요. 제가 예전에 알랭드 보통의 책에선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결혼이란 거는 서로의 책을 교환하는 건데 그 책에 뭐가 쓰여 있냐면 나는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상세히 적은 책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요. 서로가 얼마나 미쳐있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전 책에서도 썼던 말인데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어딘가 아픈 것 같거든요. 솔직히 나는 정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상의 범주에 나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만약에 넣었다면 그게 아닐 경우도 되게 많아서 스스로만 모르는. 네, 네. 너무 이해가 되고 내가 정상이라는 생각을 버림이 출발선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님이 또 하신 강연의 제목이 결혼학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라는 단어를 쓰신 게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처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상용작용하는 거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서 사실은 어떤 확립할 수 있는 규칙이나 룰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별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정도는 알고 갔으면 쉽겠다 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것들.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혼자서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 언어랑 저 사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저 사람 어떤 얘기했을 때 내가 저 정도의 말을 할 거면 나는 어떤 감정인가에 기반해서 그 언어를 해석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되게 싫거나 되게 미울 때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싫어하고 미워하네? 라고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언어는 그렇게 누가 싫거나 밉지 않아도 좀 그 정도의 말을 툭 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작은 원칙들 같은 거, 뭐 진짜 룰 같은 거는 조금 나누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같이 화내지 않기라든지 심플한 건데 결국 거기서 이별에 이르는 사람 너무 많이 봤고 한 명이 화냈을 때 한 명 같이 화내면 점점 화가 커지면서 왜 싸웠는지도 있고 그냥 헤어져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쪽이 진짜 많이 화가 났어도 한쪽에서 조금 억울함이 크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저렇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듣다 보면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어린 20대에 막 결혼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모두가 결혼을 할 당시에 첫 번째 결혼일 때는 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건지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친구 관계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런 거 좀 배우잖아요, 나름.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부모님한테도 배우잖아요. 그쵸. 교우 관계에 대해서 배우죠. 네, 근데 교우 관계는 어쨌든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니까 좀 서로 좋게 얘기하고 뭐 좋게 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정도 적은 노력이면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항상 거리감이 굉장히 가깝고 생활을 같이 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면 또 누군가는 못 알아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또 내가 누군가를 참아주더라도 이걸 평생 참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 숨막힘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또 너무 다른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결혼은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담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생각이 많거나 오히려 누군가를 너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좀 본인이 지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참 웃긴 게 모든 사람한테 또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친구랑 안 싸워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배우자랑 안 싸워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세상에. 적을 것 같거든요. 정말 네. 적을 것 같아서 그거는 구조 자체가 또 생계를 함께 하다 보니까 한쪽은 돈을 벌고 한쪽은 돌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점점 동상이몽이 되면서 본인의 고생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사실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데 잘 싸워야 하고 애초에 결혼도 좀 잘 싸우는 사람이랑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뭔가 잘 싸운다는 것이 욕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걸 잘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게 원하는 걸 잘 표현하고 싫은 거 싫다고 잘 얘기하고 여러 번의 경고를 주고 아닐 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제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배워요.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 생활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자존감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네.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걸 못하게 막는 것 같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짜잘한 치약 뚜껑부터 해서 이런 얘기를 해라는 생각으로 신혼 때 되게 많이 서로 참아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양쪽 다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서로 네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다 참았지. 결국 그거 어떤 분들은 진짜 황혼이혼 60대 70대에 수십 년을 참다가 거기서 처음 터뜨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 가깝고도 먼 관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참 어려운 이유가 인생의 꽤 초반부, 특히 사회생활의 초반부에 결정을 내려서 그거를 죽을 때까지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게 어떤 제도상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결정을
조금 더 유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참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저는 뭐 정신승리라면 정신승리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나를 개발시켜주는 곳이다. 가정도 결국은. 그리고 배우자도 나를 개발시켜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사람이 사실 사회에 나갔을 때는 있는데 집에 계속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저랑 다른 이성과 3명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배우자한테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진짜 덕분에 너무 많이 내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배우자도 완전 T 성향이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자기계발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살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렇게까지 내가 나를 개발하려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눈으로 보는 노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듯이 배우자라는 게 결국은 그 배우자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제가 장점을 담고 단점 또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명이 살 때랑 달리 둘이 살면 분명히 더 개발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되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기전이었구나 이게. 굉장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 책 쓰면서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과 출산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고 모두가 각자의 판단에 따른 거겠지만, 저는 작가님이 쓰신 이 마일리지 아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거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보면 그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내 스스로가 정말 많이 성장하겠구나.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저는 항상 결혼에 사실 안 좋은 점을 보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게 안 좋다고 또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게, 이별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나잖아요. 결국은 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히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별 자체도 그냥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끝이 맞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이혼을 이미 결심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서 훨씬 개인적으로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점점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사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결혼은 정말 큰 경험은 확실한 것 같아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